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일까요? 연준의 이단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투자자들의 궁금증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뉴욕 증시 투자자들 정말 지금 불안한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미국이 인플레가 이게 언제쯤 잡힐 것인가 네. 이런 건데 지금 정점을 가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참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가 올라간 요인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발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원인은 공급망의 이슈죠. 요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당 수준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국제유가 상승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이 굉장히 방만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슈였겠죠. 예.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예. 첫 번째는 연준은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속도를 갖다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 수요도 예. 지금 어떤 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냐면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보조금의 지급도 끝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수요도 조금씩은 좀 스팀아웃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조금씩 줄고 그렇습니다. 둔화된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 수요하고 연준 사이드에서는 분명히 물가 하락의 요인을 좀 작용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예. 방금 전 세션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나토 정상회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약간은 더 오히려 더 분쟁이 더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 사이드에서 물가를 이게 찍어 눌러주고 있지만 문제는 공급 사이드에서 계속 물가를 끌어올려주는 요인이 되면서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물가가 먼저 피크아웃을 하는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려면은 예.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내려온다는 시그널이 뚜렷하게 수개월 연속 나타날 때 이때 연준이 아마 스탠스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지나려면 이 공급망 부분에 뭔가 분명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점을 지날 건지 곧 오는 건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와 똑같은 얘기인데 네네.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과연 침체로 접어들 거냐? 네. 다들 침체로 간다, 벌써 침체다, 아니다 말이 많던데 왜 네.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장님 보시기에는 침체로 빠져들 게 분명해 보입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이 침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네.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테크니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를 경기 침체로 정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두 분기 연속 예. 마이너스 성장하면요. 네,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침체하고 딱 맞나 있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 이제 2분기 GDP 성장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예. 오히려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아크인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네, 우리 그 혹시 캐시우드라는 네. 이제 CEO 분이 있죠. 네. 그분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 예전에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거기에 모기지 때 주인공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나와서 동시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제 굉장히 소비 수요가 좋을 때 미국이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의 입장이면 소비 수요가 너무 탄탄하면 이 소비가 이어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굉장히 많은 오더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넣어서 물건들을 쌓아놓는데 몇 개월치를 미리 쌓아놓겠죠. 소비가 굉장히 좋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판이 바뀌는 겁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물가가 빠르게 뛰어오르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안 주니까 소비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수가 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쌓아놓은 건 많은데 갑자기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도 이 급증한 재고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넣질 않아요. 그럼 공장이 돌아가질 않겠죠. 공장이 돌아가질 않으면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시차를 두고는 이럴 가능성들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물가하고 금리라는 거죠. 네. 만약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금리도 계속해서 끌어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문제가 커지고.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도 예. ECB에서 하는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예.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안 확언을 할 온다고 수 단언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낮다라고 했는데 보장할 수는 없다, 단언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은 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마침 그 파월 의장 얘기를 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 중에서 네네. 연준이 좀 과도하게 나간다. 금리를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 반론을 좀 만든 모양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다. 우리 네. 더 급한 게 있다. 네. 인플레 잡는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요번에 나온 얘기 중에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연준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장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장 사이드를 보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고요. 물가 사이드를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럼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한쪽을 갖다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 파월 의장이 사실상 오늘 새벽에 정리해 준 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죠. 실수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기가 성문이고 제가 파수꾼입니다. 근데 어떤 애가 들어오면 안 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인데 그거를 모르고 통과시킨 케이스가 있죠. 성 안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올 리스크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안 된다고 확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생사람 잡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생사람 잡는 실수하고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실수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실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과도한 긴축을 하는 것이 인플레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성장과 물가 중에서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사람을 잡는 실수를 하더라도 인플레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 관련해서 인플레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5월 네. 개인 소비 지출 네. PCE 물가 지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네네. 게 왜 이 5월 PCE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 물가를 보는 지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I라는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CE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CPI라는 게 사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CPI 지수가 5월 달께 발표가 된 게 6월 중순쯤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사실상 쐐기골을 박아준 게 그 CPI였거든요. CPI. 근데 그 CPI하고 또 PCE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PCE는 월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월말에 발표되는 이 PCE가 만약에 좀 약간 좀 좋게 나왔을 때는 연준이 사실은 PCE를 조금 더 많이 보거든요. 그거 더 중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CE가 만약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PCE가 높아지면 굉장히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이 이걸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는 몇 개의 품목 물론 여러 개의 품목이 있지만 이 몇 개의 품목을 놓고서 이 품목들의 가격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CPI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가중치를 둬가지고요. 이 항목들의 물가 움직임을 보면서 얘를 종합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CPI고요. PCE라는 거는 퍼스널 익스펜디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 지출을 한 그 금액을 갖고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포괄적입니다. 어떤 특정 품목을 산 게 아니라 전체 소비 지출을 갖고서 물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몇 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항목들이 움직였었을 때 이게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약간 좀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지만 PCE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동향을 PCE가 CPI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네,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러면 내일 그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낮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는 컨센서스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환율이 원달러 1,300원을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뭐 변동이 크던데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 돈을 이렇게 긴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긴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환율이 올라가는 레벨을 보면은 연초에 1,200원대가 조금 안 됐다가 예. 크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연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두세 차례 정도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강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게 4, 5차 그러니까 4, 5번을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레벨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0.5% 빅스텝 밟아야 된다니까 예. 한 번 더 올라가고 0.75 한 번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 올라가고 예. 그리고 연말까지 3%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 레벨 더 뛰고 이러면서 이제 1,3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밀어올리는 요인은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 이게 예.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대분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빠르게 올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내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성장보다는요 수출 성장에 의존하는 면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네. 우리 수출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나 위안화가 너무나 세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움직임하고 그와는 반대로 움직이면서 완화적으로 돈을 푸는 일본과 중국의 통화 정책 움직임 이 네.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현재 1,300원 가까운 환율을 그러니까요.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00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이제 미국의 금리 하면 우리도 지금 금리를 계속 지금 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물가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네. 이제 7월 중순인가요?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빅스텝을 이제 밟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많던데 그럴 상황입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의 연관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1.5에서 1.75% 밴드에 위치합니다. 예. 그러면 1.5에서 1.75 중에서 이게 복잡하니까 앞에는 떼고 뒤만 보면 네. 미국의 기준금리도 이미 1.75까지 온 거죠. 그럼 우리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0.75%를 만약에 7월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까지 달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7월 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예. 그 이전에 7월 13일, 14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럼 금통위에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0.25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가 되고 예. 우리는 2% 미국 같은 경우 2.5%까지 2.5%. 올라가겠죠. 그럼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여기서 계속해서 스텝을 크게 가져가게 돼서 연말에 3%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따라갈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폭이 커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요. 결국에는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는 측면에서도 네.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물론 이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7월 달에 미국 연준이 0.75를 인상할까 안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 와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모니터링 이게 굉장히 필요한 스텝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빅스텝 고민 커질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데요. 혹시 무슨 뭐 환율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여론 중에는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 수합까지는 물론 이제 언급은 되겠지만 통화 수합까지 바로 이제 그 채택이 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운 것이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예. 첫 번째는 그걸 결정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아니라 중앙은행 의장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왔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양국 간에 어떤 환율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통화 수합 자체가 막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결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예. 두 번째는 통화 수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여태까지 나왔던 걸 보면 언제 나왔냐면 예. 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고요. 예. 20년도 코로나 사태 당시 2번 나왔었습니다. 그럼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럴 때 통화 수합이라는 게 소방수처럼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통화 수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좀 어떤 뭐 불안한 시그널처럼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양국 간의 환율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든지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나타났을 때 서로 간의 어떤 한 라인이라든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당장 채택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통화협력 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